자, 적어보자. 일과 에너지. 지난번 했지만 좀 복습하면서 가는 거야. 알았지? 지금 이거 칠판 적는 거 화면에 보여요? 네. 좋습니다. 일과 에너지. 자, 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이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유연아? 유연 씨? 피곤해? 1시간 뒤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일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떡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을 수 있겠어? 물리입니다, 물리. 응. 자, 에너지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파트에서 배우는 에너지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맞나?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다.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뭐 에너지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이 파트에서 배우는 게 딱 2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1호 계정에서는 이제 물리원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보다는 포텐셜 에너지 맞나?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이죠. 맞나?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요게 2 계정이 되면서 다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알았지? 그래서 요 2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일이라는 거는 결국 힘을 써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일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F 곱하기 S입니다. 맞죠? 이때 이제 이 F가 뭐냐면 힘이고요. force지. 그렇지. S는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이때 중요한 건 이 일이라는 친구는 봐봐.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해야만 요 S에 곱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거지. 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들었어. 그럼 쌤은 힘의 방향이 어디죠? 위야. 내가 이렇게 드니까 힘의 방향이 위에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 쌤 일을 하고 있어? 쌤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 근무태만이요? 좀 억울하긴 하네. 다시. 요렇게 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가면은 힘의 방향은 위인데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죠.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든 순간에 이쪽으로의 이동 거리는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의 양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은요. 일이 양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이 양수라는 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그렇지.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다라는 거야. 맞지? 자, 일이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지. 힘의 방향과 일을 안 한다도 맞긴 한데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맞나? 헌주야. 이게 뭐야? 그렇지. 수직이란 뜻이야. 맞죠? 꽉큐가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일은요. 음수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일은 음수가 가능해. 근데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은요. 벡터가 아닙니다. 스칼라예요. 근데 쌤 스칼라인데 왜 음수가 존재하나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받는다의 의미지 어떤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얘는 뭐냐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떤 거야? 반대인 거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다. 반대다죠. 반대다. 맞나? 반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음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아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됐죠? 좋아요. 요 정도 다시 한번 책 펼쳐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X축이 이동거리 맞나? 이동거리고 Y축이 힘이야. 그렇다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의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 때 뭐가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면은 요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되니까. 괜찮나요? 1은 fs. 따라왔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진행해 봅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에너지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에너지의 종류는 첫 번째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오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열 에너지까지. 알았죠? 자, 운동 에너지는 뭐냐? 이 K로 적거든요. 알았어? 자, 일단 식부터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분의 1 어떻게 적죠? mv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m이 뭐야? 질량. v는 그치, 벨로시 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나? 자, 이 식이 어떻게 이제 나오냐 했을 때 쌤이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 갑니다. F는 F란다. W는 1은 FS잖아요. 맞지? 괜찮나? 근데 우리가 F에 관한 식 중에서 뭘 알고 있냐면 F는 MA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 대신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마스가 나오죠. 아니 그거는 멀스고 알죠?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 맞나요? F는 MA니까 괜찮아? 여기서 쌤이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역학 이제 뉴턴 운동 법칙 하면서 여러 가지 식을 배웠어. 다 기억을 해야 돼. 혹시 기억나나?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맞나? E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식을 한번 좀 이용해 볼게요. E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이잖아. 맞지? 요거를 A에 대해 요 AS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2분의 V 제곱 빼기 V0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AS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맞아?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 AS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적히냐면 M에 2분의 V 제곱 빼기 V0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요거를 조금 식을 이쁘게 적으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 요렇게 적히겠죠. 맞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를 여기서 V제곱 빼기 V0 제곱은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다? 1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요거 식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근데 이제 정확히는 나중 운동 에너지. 얘는 무슨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러면 이제 이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서 델타 EK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따라왔어? 좋습니다. 그러면 델타 EK는 어떻게 적힌다?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 요게 1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밑에 이제 40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좀 정확히 적어두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적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좀 요긴하게 쓰기 위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요 이제 여러분들 힘에 대한 식을 좀 꽤 여러 개 배웠거든요. 요거 쌤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살짝 밑에 식만 살짝 지우고 힘과 관련된 식을 몇 개 한번 적어보자 말이야. 힘은 일단 먼저 흰색으로 좀 적어볼까? F는 제일 먼저 MA다. 요렇게 하나 적어줄 수 있겠죠. 맞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 힘 곱하기 델타 T 하면 이거 뭐였죠? 충격량이지. 힘을 일정 시간만큼 줬을 때 이게 이제 전체 충격량이 되는 건데 충격량은 다른 의미로 뭐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죠. 맞나? 그러면 요거 살짝 빼고 F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러면 요거를 힘을 빼고 요 델타 T를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요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맞아? 단위 시간분의 단위 운동량. 괜찮죠?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게 힘이다. 요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죠. 맞아? 델타 T분의 델타 P. 요까지 또 따라왔습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맞죠? 또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F 곱하기 이동거리는 뭐죠? 1이지. 근데 우리가 운동에너지 파트에서 1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맞지?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F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인데 1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여기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 F 빼고 요걸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델타 S분의 델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나? 자, 쌤이 이 식을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어떤 식을 이용을 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하나 어디 빈 공간에 적어놔. 이거 좀 중요하거든. 어떤 힘을 구하기 위한 목표가 힘을 구하는 거야. 근데 조건에서 뭐를 줬냐면 시간을 줬어. 시간이 제공됐다라고 치자. 맞나? 시간이 제공됐다라고 쳤을 때는 뭘 가지고 힘을 계산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이거 운동량으로 계산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맞죠? 운동량. 따라왔나? 근데 힘을 구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어떤 걸 또 제공을 문제에서 해줬냐면은 이동거리를 문제에서 제공을 해줬어. 맞지? 맞나? 그러면 이동거리를 제공해줬을 때는 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알아들었나?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때 시간 변수면은 운동량으로 가시고 이 이동거리 변수면은 운동 에너지로 가시는 게 좋아. 맞지?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적어보면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돼? 질량 곱하기 속도죠. 운동 에너지는 위에 적혀 있으니까 다시 적어보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시간 변수냐 이동거리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에서 제공됐냐 이동거리가 문제에서 제공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힘을 계산할지는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계산할 때 좀 편해진다라는 거야. 맞죠? 쌤이 요거 하나만 예를 딱 들어볼게. 좀 쉬운 걸로 해봅시다. 아,
자, 43쪽에 3번 문제 한번 볼까? 페이지 43쪽에 3번 문제 한번 보시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좋은 문제 없나? 자, 이거 43쪽에 3번 문제를 가지고 쌤이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알았지? 자, 요거 문제 가볍게 한번 그려본다면, 자, 나무 토막이 몇 킬로짜리야? 1kg짜리야. 맞죠? 요게 처음 속도가 얼마죠?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맞지? 근데 여기다가 얼마의 힘을 가해줬지? 3N의 힘을 가해줬고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m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4m 이동해서 여기에 딱 놓인 거야. 맞죠? 그리고 나중 속도가 V라고 주어져 있고 여전히 이제 3N의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요 V죠. 맞지? 맞나? 잘 봐요.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운동량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자, 지금 처음 운동량이 계산을 해보면은 속도가 2고 질량이 1이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2죠. 맞나?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들어있는 변수가 이게 뭐야? 시간이야 아니면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으로 계산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걸 좀 느껴줘야 돼. 맞지? 힘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맞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m가 아니고 4초였으면은 힘 곱하기 뭐야? 시간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4m가 아니고 4초라고 해볼게요. 맞나? 4초라고 줬다라고 시작. 괜찮죠? 그러면은 힘 곱하기 4초 하면은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3 곱하기 4 하면 12지.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2 더하기 12가 되니까 총 운동량이 얼마? 14가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은 2 곱하기 1 하면은 2였다가 3 곱하기 4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14가 되고, 그러면 여전히 얘는 1km일 테니까 이 친구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변수로 나왔을 때는 운동량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시간 변수가 아니고 뭐가 주어진 거야? 거리를 줬잖아. 맞지? 이럴 때는 뭘로 간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 그게 뭐니까? 1이고 1은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맞지?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야?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다. 맞죠?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 2예요. 맞나? 거기에다가 3 곱하기 4 하면은 이게 이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1의 양이 얼마죠? 12야. 12줄 이렇게 표현되죠. 맞나? 12줄이라는 건 이건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운동 에너지가 2에서 얼만큼 늘었다? 12만큼 늘었다가 되겠죠. 맞나?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 14 되는 거 맞아요? 2에서 10이 늘었으니까. 맞지? 이거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잠깐만, 이거 좀 이해 조금 부족하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가 4m냐 내지는 4초냐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푸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4초면 쌤 좀 친절하게 좀 꼼꼼하게 적어줄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맞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초라는 변수를 줬을 때랑 4m라는 변수를 줬을 때 차이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초라고 줬을 때는 시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게 편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 운동량은 P는 mv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얼마야? 2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초 하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죠? 12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12만큼 늘어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돼. 맞나?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14가 되려면은 질량이 1km일 때 속도가 얼마여야 돼? 14. 그럼 여기서 속도가 14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 근데 이제 4초가 아니라 이 문제처럼 4m로 준 거야. 이동 거리를 변수로 준 거죠. 맞나?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처음 운동 에너지. 는 어떻게 돼? 처음 운동 에너지 계산식 뭐죠?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가 몇 줄? 2줄인 거야. 맞지? 그리고 3N의 힘으로 4m만큼 이동시켰으니까 1의 양이 얼만큼 늘었어? 12만큼 늘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나중 운동 에너지가 12만큼 늘었으니까 14줄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 질량이 1kg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2분의 1 처음 질량은 1 맞나? 그리고 속도의 제곱이 14가 돼줘야 되는 거지.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요 2를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v 제곱은 28 되니까 v가 얼마인 거야? 2루트 7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어? 이게 두 개가 답이 어때? 다르죠? 맞지? 차이점 알겠어? 정확하게 잡아야 돼. 이게 이 파트에서 너무 중요해. 그 시간을 줬을 때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가셔야 되고 이동 거리를 줬을 때는 뭘로 가야 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줘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거 차이점 이해하시겠나요? 먼저 오케이? 수연아 이거 이해되겠어? 응. 이거 포인트 딱 잡아주세요. 요거를 딱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지? 요거. 힘을 이용한 식 중에는 F는 MA는 당연히 뉴턴 제2법칙이니까 알아야 되고 힘 곱하기 시간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요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요 문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다녀오십시오. 지워도 되나? 준아, 요거 이해되죠?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와서 위치 에너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할 때 요거 지금 40쪽 밑에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요거 살짝만 적어 둘게요.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 뭐냐면 보존력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봤나? 비보존력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할게요. 일단 보존력,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보존력이라고 하면은 중력, 탄성력, 그 다음에 전기력, 요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되겠나? 그리고 비보존력은 뭐냐면 보존력을 제외한 나머지야. 보존력을 제외한 나머지. 자, 보존력이라는 건 뭐냐면 보존이 된다 안 된다? 된다란 뜻이야. 이때 이제 전기력은 어차피 뒤에 파트에서 배울 거고 오늘 이 두 가지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위치 에너지도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알겠나? 의한 위치 에너지. 알겠어? 자, 그러면 보존력에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해. 중력이나 탄성력이 등장을 하는데 보존력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김민규야. 머리가 크죠? 맞나? 김민규가 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할게요. 맞나? 맞죠? 만약에 쌤이 이 100줄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강의를 하는데 40줄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플러스 40을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일을 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몇 줄이야? 60줄이 되겠죠.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양의 일을 하면은 줄어듭니다. 맞죠?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해봐. 음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맞지? 음의 일이라는 게 가능하잖아.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떻게 하면 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반대 방향이면 음의 일이 가능하죠. 음의 일을 하면은 쌤의 에너지는 느나요? 그러니까 40줄의 일을, 그러니까 양의 일을 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들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왜? 음의 일을 하면은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늘어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늘어나면 보존력이야. 왜? 보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의 일을 하면은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드는 건 당연해. 근데 음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비보존력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존력은 음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온전히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물체는 몇 줄이 되는 거지? 140줄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음의 일을 했을 때 이 음의 일을 물체가 온전히 보존을 할 수 있는 걸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 중력과 탄성력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평지야. 되겠나? 여기에 어떤 나무 상자가 이렇게 있다. 맞죠? 이 나무 상자의 질량을 얼마라고 할까? M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요 나무 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바닥에 있는 친구를 요렇게 들어 올렸죠. 맞나? 괜찮아요? 이때 이 들어 올린 높이를 얼마라고 할까요? H라고 합시다. 맞죠? 높이 H.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지금 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동거리는 얼마냐면 H죠. 어느 방향으로 H야? 위로 H야. 맞죠? 이동거리는. 근데 이 물체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이죠? 중력이야. 중력의 방향은 어디지? 아래쪽이야.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MA로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 mg로 표현됩니다. 맞죠? mg만큼의 그 중력을 받고 있어요. 맞나? 자, 그러면 질문.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중력과 이동 거리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이 일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 음수 값이 얼마냐면 mgh. 근데 이게 음수야. 마이너스지. 맞나? 그러면 이 음수의 에너지는 어디에 되냐면 이거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저장이 돼요. 맞아?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물체는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0줄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물체는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요 음의 일이 온전히 물체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어떤 선생님도 좀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mg라는 물체를 이 mg라는 힘을 가지고 위로 h만큼 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mgh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 거야. 알았지? 정확하게는
중력은 아래 방향인데 이동거리가 위로 h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니까 음의 일을 하고,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 음의 일이 온전히 물체에 저장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알아들었어? 이해되나? 그러면 반대로 평지에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물체가 있어. 맞나? 자, 이 공중에 떠 있는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요 높이가 얼마라고 할까? h라고 합시다. 맞죠? 근데 이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여기 있던 물체가 이번에는 쭉 떼서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은 얘는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 아래쪽이죠. 그리고 중력의 방향도 어떻게 되죠? 아래쪽이야. 중력은 mg고요. 이동거리도 h야. 그리고 방향이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러면 얘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지? mgh죠. 맞나? 얘는 일이 음수였고 얘는 일이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일을 한 거니까 이 친구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위치 에너지가 mgh였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일하는 다 썼잖아. 그러면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들어. 근데 음의 일을 하면은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야. 이게 물체의 온전히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음의 일을 했고 그 음의 일이 물체에 온전히 저장되었다가 요거는 양의 일을 했고 양의 일을 하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그대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요렇게 이해.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이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약자로 E 포텐셜 해서 EP 이렇게 적거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일단 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물리 선행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요거 유연 이해되나? 수연아 이거 이해되겠어? 어렵죠? 좀 어렵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탄성력도 똑같거든요. 자, 탄성력도 한번 해보자. 쌤이 그림을 좀 잘 그려줄게. 자, 탄성력이라는 거는 용수철 같은 애들이 늘어나면 다시 어떻게 되려고 해? 그렇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압축하면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 늘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뭔가 여러분들 뭐 어린 나이 때 장난칠 때 용수철 많이 써봤잖아. 맞죠? 좀 상황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벽면에 용수철을 이렇게 있어. 맞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맞나? 이게 평상시 용수철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지금 여기를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늘어났잖아. 맞지? 이렇게 이만큼 늘렸어. 이거를 늘린 양을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괜찮나?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쌤이 정성적으로 표현해 볼 때가 한번 잘 따라와봐. 살짝 늘렸을 때 되돌아가려는 힘이랑 많이 늘렸을 때 되돌아가는 힘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세겠어? 그렇지. 살짝 늘린 거는 띡 이렇게 되돌아간단 말이야. 맞죠? 근데 많이 늘리면 얘가 갑자기 훅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많이 늘릴수록 우리도 이 소나기 힘에서도 느낄 수 있어. 많이 늘리면 용수철이 땡기는 힘이 세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용수 탄성력은요. 여기 적어줄게. F 탄성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맞잖아. 조금 늘리면은 탄성력이 약하고 많이 늘리면 탄성력이 센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용수철 상수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용수철 상수. 이게 이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용수철마다 다 다르거든. 이거는 문제에서 제공이 됩니다.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보통 용수철 상수는 뭘 쓰냐면
K를 많이 써요. 알았나? 그래서 좀 적어 드릴게요. 탄성력, F 탄성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X 요렇게 됩니다.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면 탄성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얘는 상수야. K는 상수니까 변수가 X밖에 없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탄성력이 세지는 거예요. 되겠나? 쌤, 근데 여기 왜 마이너스가 붙죠? 자, 그렇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는다라는 것은 늘어난 길이의 방향은 요렇게죠.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 요렇게 당기면 용수철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어디로 발생해? 그렇지. 이쪽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힘은 늘어난 방향과는 무조건 어때요? 반대예요. 자, 반대로 해볼까? 요게 평상시 용수철이고 이 친구를 요렇게 누를 수도 있죠. 맞나?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은 줄어든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괜찮나? 그러면 이게 줄어든 방향은 어디냐면 이쪽 방향이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물체를 딱 이렇게 뒀다 쳤을 때 줄어든 방향은 왼쪽이거든요. 근데 이 용수철이 되돌아가려는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오른쪽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니까 줄어든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나요? 오케이.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탄성력, 힘이고요. 우리가 요것도 구해봐야겠죠?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봐야 됩니다. 맞죠? 자, 얘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분의 1 kx 제곱이야. 이거랑 식이 좀 유사하죠? 자, 이런 식이 왜 나오냐면 잘 봐요. kx 이거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야. 맞지? 요거 한번 그려보자. 그렇죠. 봐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쌤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줄게. 맞나?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수철이 당기는 힘도 점점 세진다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0일 때는 용수철이 가만히 있으니까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잡아 쭉 당기면은 조금 당겼을 때는 힘이 약하다가 조금 당겼을 때 힘이 약하다가 많이 당기니까 힘이 점점 어떻게 돼? 세져요. 맞지? 이때 여기 축을 F축, 여기 축을 이제 늘어난 길이니까 S축이라고 합시다. 이동 거리 맞나?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아까 봤듯이 KX잖아요. 맞지? 이때 요 늘어난 길이가 X면 요 1차 함수가 KX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였지? 1이야.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요 넓이가 뭐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가지는 에너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로 길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가 x죠. 세로 길이가 kx지. 이게 이제 용수철 상수를 곱한 값 맞나? 그래서 요 아래쪽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니까 맞지? kx 제곱의 절반이 되는 거죠. 알아들었나? 2분의 1 kx 제곱이 한 1의 양이고 1의 양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K라는 것은 용수철마다 다르다 했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이 용수철이 굉장히 얇은 용수철이야. 그러면 K가 좀 작겠죠. 이게 많이 늘려도 되돌아가려는 힘이 약할 수 있어. 맞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굵은 용수철이야. 그러면 당기는데도 힘이 엄청 들 겁니다. 맞죠? 이게 당기는데도 힘이 엄청 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K가 크니까 이것도 1차 함수가 쭉 커지겠죠. 길기가. 그러면 이 용수철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량도 커지게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 응. 좋습니다. 자, 이것도 얘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지금 이 가만히 있는 요 용수철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0이에요. 맞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얘가 이렇게 당겼어. 이동 거리는 오른쪽 방향이야. 근데 힘의 방향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당기면 용수철은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한 일의 양이 어떻게 되죠? 음수가 되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나?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한 일의 양이 음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존력이기 때문에 요 음의 일이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되는 거야? 요 물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양수가 되는 거야. 맞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해했나? 그러면 반대로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요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 맞지? 이걸 탁 놔두면 이렇게 되돌아간단 말이야. 맞나? 그럼 이게 되돌아간다라고 치면은 힘의 방향과 되돌아가는 방향, 이동 방향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이쪽이고 되돌아가는 방향도 이쪽이니까 같아. 그러면 한 일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얘가 일을 하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얘랑 설명이 똑같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일이 음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한 일이 양수면 그만큼 에너지는 감소라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나? 예. 다녀오십시오. 되겠어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중요하게 이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요 식을 조금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연아, 요까지 설명 이해되겠습니까? 유연이?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봐주세요. 좀 천천히 설명을 하긴 했어. 알았지? 오케이. 하율아, 이거 이해되니? 어렵죠? 진짜 어렵긴 해, 물리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설명하고 좀만 쉴게요. 알았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줄게. 역학적 에너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야? 그렇지. 맞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 하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알았지? 위치 에너지가 크면 운동 에너지는 작고요. 대신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설명을 이제 우리가 용수철을 물리 1 와서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용수철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건이 좀 필요한데, 그치?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야, 맞나? 저항이 없을 때.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비보존력이 없을 때야.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씩 잃는 이유도 전부 이 비보존력 때문이거든요. 비보존력이 없을 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괜찮아요. 알았나?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알았지? 항상 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용수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 상황을 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 맞나? 응. 여기를 가운데를 평상시라고 할게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상황이죠. 맞나? 여기는 평상시보다 줄어들었어. 맞나? 줄어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세 가지 물체를 이렇게 달아두고 쌤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평상시예요. 맞나? 여기가 늘어난 상황, 여기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맞지? 자, 이 상태는 뭐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 평상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렸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늘어난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니까 음의 일을 할 거고 그 음의 일은 전부 다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은, 요 시점은 위치 에너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2분의 1 K에 요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 요 거리를 책에서는 라지 A로 표현해놨거든요. 요거를 라지 A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 맞나?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들었어? 자, 그러다가 얘를 딱 놓쳐. 다시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얘를 딱 놔. 이 포텐셜, 잠재력을 가진 이 에너지를 딱 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딱 평상시 지점에 어떤 순간에 평상시 지점에 딱 도달하면은 평상시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그쵸? 그러면 이 지점은 모든 에너지가,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맞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가 여기는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속도가 0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고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가 얘를 딱 놓으면은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가속되겠죠. 맞나? 그리고 여기가 속도가 제일 높은 시점이 될 겁니다. 맞죠? 요 시점은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치환이 되는 시점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럼 생각을 해.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 여기서 탁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속도가 가속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동안은 속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맞아? 왜냐하면 운동 방향은 왼쪽인데 여기서 이렇게 될 동안은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음의 일을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될 동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도 그럼 길이가 A가 되겠죠. 맞나? 여기도 전부 다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에너지로 탄성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치환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이 시점은 100%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요 시점도 100% 탄성 위치 에너지. 맞나? 요 시점은 100% 운동 에너지고 얘와 얘 사이나 얘와 얘 사이에서는 그렇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반반씩 섞여 있는 지점이고 그 총합은 항상 어떤 거야? 일정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시점과 요 시점에 대해서 맞나? 잘 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은 거야. 맞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아. 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같아요. 맞나? 자, 빨간색을 위치 에너지로 할 거고요. 얘를 위치 에너지. 파란색을 운동 에너지로 합시다. 알아들었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는 속도가 0이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제로죠. 맞나? 대신에 이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다가 얘를 탁 놓으면은 여기서 이까지는 가속을 하죠. 그래서 요 시점이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이때가 모든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이게
요렇게 바뀌겠죠, 맞나? 요 시점에서, 그치?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될 동안은 감속을 하지. 왜냐하면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힘의 방향은 반대쪽이니까, 그쵸? 다시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야, 맞나? 자,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어때? 여기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될 동안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상시 상태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탄성력이 가진 에너지는 절대 없는 상태야, 맞지?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한번 찍고, 맞나?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위치 에너지고, 요게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쌤 하나 질문 던져볼게. 요 시점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지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가운데 지점이지. 이거 이해해야 돼.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거 용수철을 쭉 늘려놓고 딱 놓았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 지점은 용수철이 평상시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맞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빨라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는 동안 빨라졌다가 이렇게 가는 동안 다시 느려지겠지. 그치? 이게 머릿속으로 진자 운동이 그려지니? 맞아요? 진짜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되나? 요 그래프 맞죠?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로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이런 용수철 운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에서의 속도를 많이 물어요.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냐면 용수철이 평상시로 되돌아간 지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어떠니까? 빠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지점에서 총 에너지량이 얼마야? 2분의 1 KA 제곱이죠. 여기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MV 제곱이지. 맞나? 자, 이거 식 이해돼? 여기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KA 제곱이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랑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 같다라고 두고 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죠. 맞아? 맞죠? 그리고 이거 M 넘기면 어떻게 돼? V 제곱은 여기 보이나? V 제곱은 M분의 KA 제곱이지. 그리고 V는 이거를 루트 넘기면 루트 M분의 K의 A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쌤이 지금 외우라고는 안 할 건데 내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내신 준비할 때는 이걸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의 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맞지? 어떻게 구해? 질량과 용수철 상수에다가 이 용수철을 처음에 놓을 때의 위치 맞나? 여기 이게 평상시 상태고 얼만큼 늘린 상태에서 딱 놓았을 때의 거리만 알면은 최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루트 M분의 K A는 지금 루트 바깥에 있는 거야. 맞지? 요 식까지 쌤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V가 뭐다? 최대 속도. 오케이?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아들었죠? 오늘 한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하고 쌤이 이거 영상 편집을 좀 꼼꼼하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 파트 진짜 복습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좀 책에 없는 내용을 몇 개 적어줄 테니까 필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역학적 에너지의 열에너지 전환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이제 단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납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죠. 어떤 가정이 필요해? 저항과 마찰이 없다. 그렇지. 저항과 마찰, 공기 저항 맞나?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맞나? 없는 상태에서 뭐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온전히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운동 에너지도 온전히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뭐로 다시 적을 수 있다? 비보존력이 없다로 적을 수 있어요. 되겠나? 혹시 엔트로피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상에서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는 환경이 있어 없어? 없어. 이 가정은 그냥 말 그대로 가상의 과정이야. 맞죠? 근데 요게 있는 환경 맞나? 요게 일상에서는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상에선 항상 존재합니다. 맞죠?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뀔 수 있다? 열 에너지. 그렇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등장하죠. 맞나?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만큼 뭐가 생성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다. 즉 에너지가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거나 유에서 무로 되거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이지 없던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있던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런 환경에서 되는 거고 이런 환경이 일상에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상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제 대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면 이제 48쪽에서 그 이제 남은 건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그 48쪽 오른쪽 짜투리에 보면 온도, 열 에너지, 열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48쪽 오른쪽 짜투리. 그 48쪽 오른쪽 짜투리 보면은 1번 동그라미에서 온도와 열 에너지, 열 보여? 자, 여기서 이걸 하나 적어 드릴게요.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내부 에너지. 물체 내부의 입자들의 보이나?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도 이 구성 항문이 여러 가지 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물체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죠? 이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운동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척도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알겠나? 되겠죠? 온도는 다시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 이 물체 내부의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물체는 온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온도가 높은 물체는 내부의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맞나? 온도가 낮은 물체는 물체 내부의 입자들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열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열은 뭐냐면 왜? 뭐라는 거?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뭐야? 저온으로의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이게 열이야. 맞지? 다시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에너지의 이동을 뭐라고 한다? 열이야. 텐이 아니고. 알았지? 현주 오케이? 알았어요. 자, 여기 적혀 있죠? 온도 차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식을 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49쪽으로 가서 열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에 의한 현상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 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보이나? 열 전달 방식. 이거 사실 중등과학에서도 했는데 좀 까먹었을까봐 쌤이 다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전도, 대류, 뭐죠? 복사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구분 가능해? 전도는 뭐예요? 물질끼리 닿아야 되죠. 입자들의 충돌에 의한 열 전달이야. 맞나? 열 전달.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냥 냄비 생각하면 돼요. 냄비 가스레인지나 그 버너 뭐라 해 그거 인덕션 같은데 올려두면은 인덕션이 뜨거워지면은 냄비로도 그 온도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냄비가 뜨거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 냄비 젓던 숟가락을 가만히 냅두면은 숟가락도 어떻게 돼? 그거 전부 전도입니다. 맞죠? 그 숟가락 잡으면 손 뒤인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입자의 이동은 없어요. 맞지? 입자의 이동은 없어. 맞나? 맞죠? 입자의 이동은 없습니다. 자, 대류는 뭐예요? 대류, 공기, 기체. 그치, 기체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데 얘는 밀도 차에 의한 열 전달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온돌이나 난로 같은 건 어디다 설치하죠? 아래에 설치하지. 왜냐하면 뜨거운 기체는 기체량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어때? 낮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은 애는 위로 떠오르려고 하고 에어컨 같은 건 어디 설치하죠? 위에 설치해요. 왜냐하면 찬 기체는 그 양에 비해서 기체가 운동이 빡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에 비해서 부피가 어때? 작아요. 맞지? 그래서 밀도가 어떻다? 커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는 위로 떠오르려고 하고 찬 기체는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요게 뭐야? 대류인 거죠. 이해하나? 그래서 대류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에서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납니까? 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런 거 있었죠. 맞지? 이제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방학 끝나면은 통합과학 해야 됩니다. 맞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뜨거운 기체가 위로 직접적으로 가고 찬 기체가 밑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오니까 입자 이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입자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되겠어? 복사는 뭐죠?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물질도. 그렇지. 전자기파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파의 형태로 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줘. 매질 없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매질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야. 되겠나? 얘는 입자 이동은 당연히 없어요. 입자는 없어. 매질이 없으니까 입자는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 태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맞나? 태양 여기 있죠. 지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태양 에너지 지구까지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주에는 뭐 기체가 그렇게 많아, 적어? 거의 없어요. 맞지? 뭐 당연히 수소나 헬륨 같은 건 있겠지만은 거의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열 에너지가 일로 어떻게 와요? 에너지가 직접 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 맞지? 이 열이 어떻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직접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은 보통 이제 빛이나 열의 에너지 형태로 온단 말이야. 맞나? 이거 전부 다 복사 에너지입니다. 알았죠? 이때 내질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열 에너지 이동 방식은 전부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 별에서 저 별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이 별에서 저 별로 이동하는 거 전부 복사 에너지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가 또 그 밑에 있는데 요것도 사실 뭐 쉽긴 해. 물질의 상태 변화. 알아. 용해인가 용해인가 그거 안 돼. 그거 이제 정확히 잡자. 여러분들 물질 상태 하면 세 가지 뭐죠? 기체, 액체, 그렇지. 고액기 맞나? 기액고, 액고기.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자, 한번 해보자. 얘들아, 기체가 액체 되는 게 뭐예요? 액화 맞나? 액체가 고체 되는 게 은결. 응 뭐야? 은고. 응고죠? 응결은 보통 이제 물에서만 쓰는 용어긴 해요. 기체에서 고체되는 건 승화. 그렇지. 얘는 승화야. 괜찮나? 승화. 그 다음에 반대쪽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 용해. 융해예요. 아니에요. 용해예요. 용해일 거야. 용해야 용해. 용해야 용해. 용해 맞아. 아니 내가 융해라고 했는데 왜 우겨? 안 돼. 융해. 알겠죠? 용해는 뭐예요? 용해는 녹는 거. 설탕을 물에 녹이는 게 용해예요.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액체가 기체되는 게 뭐죠? 기화죠. 기화입니다. 고체가 기체되는 게 진짜. 승화야. 되겠어? 오늘 1등급이다. 알아들었나?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상태가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요? 기체.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맞지? 얘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야.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요 과정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렇지. 얘는 발열입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드는 겁니다. 맞죠? 고체가 액체되거나 액체가 기체되거나 고체가 기체되는 과정은 흡열이지. 요거 이해되겠어? 흡열입니다. 되겠니? 자, 이때 쌤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거 책이 없거든. 여러분도 한번 그려주세요. 자, 여기 물질의 상태라고 적고 이제 요렇게 좀 표현해 봅시다. 예. 다시. 요렇게 좀 해놓을게요. 알았지? 요렇게.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시간축이라고 합시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좀 상태를 적으면 여기가 무슨 상태? 고체 상태겠죠. 맞나? 여기가 무슨 상태? 액체 상태야. 맞죠? 액체. 괜찮나? 여기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야. 자, 여기서 이제 쌤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 물질에 지금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물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이 기간 동안은 물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요 기간은 지금 어때? 이게 기울기가 얼마죠? 이거 빨간 선? 0입니다. 이때는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외부의 에너지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얘는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그렇지.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있는 중이고 이때 요 지점을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여기를 융해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들었어? 융해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융해열 요 상태는 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투입된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고 있다? 상태 변화를 하는데 쓰이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상태 변화를 하는데 사용된다.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질에 저장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된 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사라지진 않아. 대신에
고체가 액체가 됨으로써 물질 자체의 저장이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잠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열. 잠잔다 할 때 잠. 잠. 숨어 있다. 잠입 액션 할 때 잠. 아니 짬이 찼다 말고 잠입. 너네 국어 잘하지? 쌤보다 잘할 거야. 잠입. 그러니까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나? 에너지가 어디 숨었어? 물질의 상태 변화에 숨은 거예요. 알아들었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잠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액체, 그럼 이제 다 녹으면 액체가 됐죠? 액체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 투입하면 온도 올라갈 거야. 맞죠? 그러다가 우리는 요 지점을 보통 이제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한다. 맞나? 여기는 녹는 점, 여기 끓는 점. 맞지? 이 지점에서도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되고 있죠. 여기가 뭐야? 액체에서 뭘로 바뀌는 지점? 기체에서 바뀌는 지점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기화열이 되는 거야. 맞나? 기화열 되겠습니까? 여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잠열 때문이야. 맞죠? 투입된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 여기에 투입된 에너지는 전부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고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게 이제 숨어 있다라는 의미로 잠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라가서 그런 거고 이게 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그렇지? 요게 기화열이 아니고 무슨 열이 될까?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기화열이나 액화열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무슨 열이 되죠? 응고열 되는 거야. 알겠지? 거꾸로 내려오면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목이야.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열기관 요 파트는 열기관만 좀 해볼까? 열기관 하기 전에 요거 내가 쌤이 그냥 할게요. 추측건데 이제 교육과에서 빠지긴 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력학 법칙이거든요. 좀 적어드릴게요. 연력학 법칙 되겠나?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인정? 오케이? 연력학 법칙 한번 해보자. 연력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법칙, 제0법칙, 그 다음에 제1법칙, 그 다음 몇 법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어? 응? 첫 번째는 아라비아 수준이 두 번째는 로마 수준. 너 로마스터로 했잖아. 없어. 이거는 아유. 하고 싶냐? 됐죠? 이제 쌤 충분히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숫자랑 아라비아 숫자가 공존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었죠? 장난친 거고. 자, 제0법칙은 뭐냐면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열평형의 법칙. 되겠나? 열평형의 법칙. 그렇지. 그래서 좀 그래프로 그리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만나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항상 어떻게 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두 물체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는 거야. 이해하시겠나요?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만나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전달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열이 전달된다?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전달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영법칙이냐면 쌤이 알기로 그러니까 쉬운 법칙일수록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왜 2죠? 라고 했을 때 이거 증명하는 거 겁나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 유체역학 말하는 거죠. 그것도 증명 안 됐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쉬운 법칙일수록 증명이 어렵거든. 그래서 1법칙, 2법칙은 증명이 됐는데 얘는
그러니까 당연한 듯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증명이 늦었어. 근데 이게 증명이 늦었다고 제3법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이 연력학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법칙이다 보니까 결국엔 0법칙으로 넣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함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뭐야? 그렇지.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죠. 그렇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당연하게도 에너지는 갑자기 생성되거나 갑자기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제2법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의 법칙. 이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양하긴 해.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뭐라 해야 돼?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른다. 그래. 무질서. 너무 좋았어요. 무질서도에 대한 설명이거든. 무질서도. 되겠나? 무질서도에 대한 설명이고, 엔트로피 법칙을 좀 정확히 설명하면, 엔트로피는 항상, 그렇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맞나? 자,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몇 개가 있겠는데, 자, 요거에 관련해서 좀 몇 개 적어드리면, 열은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맞나? 이동을 하죠. 맞지? 이동을 합니다. 괜찮나요? 이동을 하죠. 당연히 이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대표적이냐면 냉장고 같은 거 맞나? 냉장고 생각해보면 내부 온도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안에 열을 바깥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 내보내는 거지 맞나?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걸 그냥 자연히 냅두면 항상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 고에너지원에서 저에너지원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고에서 저로는 항상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냅뒀을 때 저에서 고로는 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냅뒀을 때는 맞지? 뭐 냉장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한창 춥잖아. 맞지? 여러분들 집안이 항상 따뜻하게 보일러로 유지된 이유가 뭐야? 인위적으로 집안을 강제로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열과 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되겠어? 여기 이제 다음에도 또 할 건데, 자, 열이 있고 일이 있어. 맞지? 열일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일을 하면 일에서 열로는 100%로 이동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열로 다 투자할 수는 있어. 맞나? 뭐 단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은 예시로 들라니까 뭐 또 안 떠오르네. 뭐가 있을까? 뭐 손난로 같은 거 맞나? 손난로 같은 거는 모든 일을 열로 다 치환을 해서 열을 다 뿜어내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열기관이 이제 예식으로 나올 텐데 이제 열기관 보면은 열로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맞나? 어떤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맞죠? 만들어내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근데 이게 100%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열을 100% 일로 만들면 이거는 영구기관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100% 되고 이게 100% 되면 계속 이게 에너지가 일치하는 채로 계속 이게 동력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열에서는 일로 100%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열기관에서는 뭘 따지냐면 에너지 효율을 따지죠. 맞지? 에너지 효율을 따져. 왜? 아니야, 꽤 높아. 인간이 쌤이 알기로 약 40%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르지. 아무튼 지금 쌤이 알기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효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100%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따라서 이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어떤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습성이 생기죠. 맞나? 이것도 엔트로피 법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야. 되겠어? 좋습니다. 좋아요. 요 정도 설명으로 엔트로피 법칙을 좀 대신하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이거 별건 아니거든요. 열기관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한 다음에 전기 에너지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얘들아, 오늘 이것보다 앞에서 했던 거 뭐야? 역학적 에너지 맞나? 역학적 에너지 파트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제가